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새댁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감하고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초밥 완전 좋아한다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엄청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라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골 손님 위주라 진상 손님들도 없고 자리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영씨, 혹시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싶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네? 저 그게 그냥 보영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용수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이에요. 영수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차요, 손.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하니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은 지도 오래됐고 호감을 표시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서 갔습니다. 남편 형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이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순둥순둥한 남편과는 달리 남편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굉장히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 형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형 어때?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고 뭐고 그냥 남편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시고 재밌으시네. 종종 놀라오라고 해. 나도 형이랑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네.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여자 엄청 좋아해.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왔다고 하면 제가 은근 같이 저녁 먹고 가시라 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 했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랑 연애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버님? 왜? 형 이쪽에 가게 낼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청약 넣은 아파트 세 안 주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게 오픈이랑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가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 침대에 같이 누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재수씨 미안해. 신세 좀 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에 불편은 무슨. 편히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2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대화를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간만에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자 싶었습니다. 저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저는 알바한테 가게를 거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짧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청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재수씨라도 한번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점심을 차려 같이 먹으면서 은근히 발로 터치도 했습니다. 잘못 친 것처럼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에도 아주버님 드세요 하며 입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내 아주버님도 은근하게 저에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둘이 먹을 음식과 술을 함께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와서 밥 먹어요. 알겠어. 와,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둘이 먹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이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와인. 이야, 역시 재수씨가 최고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버님한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기도 했고 저도 은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조금씩 쥐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취한 척 슬그머니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척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주버님 쪽으로 넘어지는 척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버님은 안고서 서로 눈을 맞춰 쳐다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요? 나도 남자라 위험해 지금 상황. 나 위험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버님, 나 아주버님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방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골랐던 그 침대 위에서 아주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마다 사랑을 나누곤 해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결국 목표를 이뤄 아주버님과도 사랑을 하게 되어서 남편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오히려 아주버님과의 관계 이후 남편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나이 많은 유부남을 만나 한동안 잘 사귀었지요. 스릴도 있고 서로 잠자리가 잘 맞는 거예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귄 남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오빠가 6살 연상이었고 나머지는 동갑이나 연하였어요. 하지만 40대 중반 유부남을 좋아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에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래 남자들한테 볼 수 없는 여유로움과 체력이 저에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만한 외모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까지. 솔직히 그분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직원들을 대하는 카리스마, 거기에 더해 출중한 외모에 끌렸고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알고 그만두려고도 해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콩깍지가 아니라 정말 어떤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십니다. 또래 남자와 데이트 코스 자체가 다르고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신사적인 분이세요.
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 연상의 같은 팀의 부장님이었는데 1년 동안이나 숨죽여 지켜보다 거리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부남이 그는 항상 자기 시간에 맞춰 강아지처럼 불러대며 쫓아나가고 번듯한 데이트 한 번 없이 접선 장소는 늘 모텔이었어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전 늘 주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전 그래도 좋았어요. 또 회식이 끝나면 술 취해서 매일 불러요. 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가서 만나고 오고 속궁합도 무척이나 잘 맞았죠. 이제껏 만나온 남자들과는 뭔가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 관계 언젠가 끝날 관계였죠. 그분도 평생 처자식을 등지고 저와 만날 수 없는 입장이고 저도 언젠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야죠. 그만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6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부터 그 남자는 술에 취해서만 연락만 할 뿐 저한테 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행복하다가도 이 행복이 왠지 얼마 못 가 깨질 것만 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이후 사사건건 다툼이 생겨나고 오해와 불신, 그래서 따로 만나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화해 대신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또 하룻밤, 둘의 성격 차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둘이 너무 잘 맞아 밤이 지나고 나면 섭섭했던 마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질질 끌며 만나왔는데 남자가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지겹다네요. 싸우는 것도 몰래 만나는 것도 그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냈고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끝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 번호도 수신 차단한다네요. 저야 마음이 너무 아팠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떨어져 지내기로 했는데 얼마 못 가 저를 다시 부르대요. 그래서 나갔죠.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때문에 배운 게 많다고. 그동안 자기 와이프한테 불만 많았던 거 자기가 나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죄책감에 조금 잘해줬더니 와이프도 자기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져서 잘해준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대요. 와이프와 쭉 관계가 좋지 않아 나에게 한눈을 판 것인데 최근 둘 사이가 많이 좋아져 이제 와서 소중한 와이프를 몰랐다고 앞으로 잘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날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왜 해? 남 속 뒤집어지게. 전 그래도 알았다고 듣기만 하는데도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앉혀놓고 계속 저한테 비수꽂는 말만 하더라고요. 언제는 나밖에 없다며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더 멀어졌었다며 예전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기억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가 계속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둘 사이는 앞으로 포기 상태였는데 하지만 또 그 남자 손에 이끌려 아무 말 없이 모텔을 따라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나와 헤어지자고 하고선 얼마나 지났다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더군요. 우린 분명 헤어졌는데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술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고요. 그렇게 지낸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네요. 그 남자가 필요할 때만 저를 불러내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와 만나 연애 1년 끝에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네요. 와이프를 소개받을 때 저는 몇 달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지만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와이프의 사진을 받고 예쁘기도 하고 좋은 조건의 소개팅에 호기심으로 나가게 되었고 당시 여자친구와 두세 번 더 데이트하면서도 연락하고 있던 와이프에게 마음이 계속 가서 결국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여자친구와는 환승이별을 지금의 아내에게 갈아타게 하였습니다. 두세 번 더 데이트할 때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몇 번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술 때문이란 핑계지만 30대 초반 성인이 만나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당연한 줄 알았죠. 저도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이프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딱 한 번 본 사이라 별 감정이 없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연애 당시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몰랐고 저도 짧게 만나던 여자친구였기에 이별과 동시에 바로 잊었고 이후에는 와이프에게 푹 빠져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와이프와 행복한 연애를 하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고 고향 친구들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나갔다가
친구 녀석의 말 실수로 인해 와이프가 결혼 전 제가 환승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와이프와 소개팅 후 연락하던 당시 여자친구와 관계 가진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놈의 짓궂은 장난에 아내는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를 소개받을 수 있냐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는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저희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는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더 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1년 차로 가정에 충실하고 있고 모든 걸 와이프에게 맞춰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화가 나 저의 뺨을 때리기도 제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정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던 여자에게 상처를 준 거고 고작 몇 달 만난 여자 때문에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저의 우유부단함에 환승 이별을 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럼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특히 제가 와이프와 썸을 타는 동안에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했다는 부분에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내는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 2명과 각각 일부러 관계까지 하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자기야, 나도 2명의 남자를 만났어. 자기가 1명 만났으니까 난 2명은 만나야지 분이 풀릴 것만 같아서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의 행적과 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데 2명의 남자 만난 건 진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너도 이런 기억을 갖고 살아봐라 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화도 나고 열받고 안쓰럽고 미치겠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한편 결혼 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내는 고의로 2명의 남자를 만나버렸네요. 저희는 여기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전 아직 와이프를 좋아합니다. 성향이나 취미나 다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재밌고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기에 더군다나 늦은 나이에 한 결혼 생활 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렇게 외간 남자 2명을 만나게 한 게 결국 제 탓일까요? 와이프는 저랑 이혼 생각이 없다가 있다가 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너가 날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하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건지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 2사람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이 맞을지 전 정말 지난 과거 너무 후회하고 바르고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얼떨떨한데 참 모르겠네요. 아내의 고의적인 외도 사실을 알고부터는 부부관계도 없어졌고 아내가 또 뭔 짓을 저지르고 다닐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대학 졸업 후 여러 일들로 인해 집에서 잠시 쉬고 있던 어느 날,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정숙 누나에게 카톡이 왔다. 오랜만에 연락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에 가장 먼저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는데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대 이상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며칠 뒤 드디어 얼굴을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당연히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교대역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한 날이 되어 교대역 12번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정숙이 날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순간적으로 혹시 오늘 나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당일 썸각이 잡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10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고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도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날 고백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순간 다단계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어릴 적 내가 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이었던 만큼 대놓고 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정숙을 오랜만에 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대를 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다. 맑고 큰 눈은 여전히 반짝였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했다. 그런 그녀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날 호구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에 살짝 화가 났다. 대놓고 한마디 쏴주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마음속으로만 여러 번 소리쳤다. 사실 중학생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첫사랑이 날 다단계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나한테까지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런데 웃긴 건 며칠 전에 친구가 들려줬던 다단계 이야기가 그녀가 하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였다. 그녀는 곧바로 회사가 근처에 있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다. 그 후 술 한잔하러 가자고 하기에 나는 내키진 않았지만 따라가기로 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1층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다단계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나는 그냥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숙은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왜 첫사랑이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겉으로는 다 알아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한 장의 A4지 종이를 꺼내서 직급 체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반 회원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수입도 점점 늘어난다고 했다. 다이아몬드 직급에 오르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돈에 급한 사람이라면 혹할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회사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래는 선생님이었다. 소믈리에였다. 헤어 디자이너였다 등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면서 왜 다단계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였다. 나는 그저 아 진짜요? 라는 멘트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맞장구 쳤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수긍하는 척을 했고 그녀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평소 면전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세뇌 교육이 마침내 끝났다. 두 번째로 만난 날 정숙은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나타났다. 지난번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 모습에 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날 완전히 매료시키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흰 블라우스 아래에는 타이트한 검정색 스커트를 매치해 허리선을 강조하며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숙은 이번에도 여전히 날 다정하게 맞이했지만 말투는 더 적극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회사로 가보자고 했고 나는 지난번처럼 별다른 거절 없이 따라갔다. 회사로 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성공 사례와 다단계의 장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때 나는 그녀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 누나와 치맥 한잔하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누나는 처음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누나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상철아,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 신랑이 사업을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난 그래도 내 가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지. 혼자가 된 후엔 더 외롭고 힘들었어.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선 강한 척하려고 해도 밤이 되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많았어.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정말 막막하더라. 그런데 상철이 너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된다. 그 순간 나는 정숙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짊어져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짓던 씩씩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깊은 상처가 내게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다니.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상철아,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단계 사무실까지 데려간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누나가 곤란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누나는 나를 보며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술집을 나와 그녀에게 조심히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지하철도 끊겼고 집까지 가는 택시비가 많이 나올 거라면서 차라리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다 자고 가라는 거였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었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숙 누나가 내 팔짱을 끼더니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며 발에다 달라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나는 술에 취해 나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고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우리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8살 연상의 정숙 누나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만나고 있다. 그녀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정숙이 우리 둘째 숙모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이 밀려왔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물었다. 누나, 아직도 그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왜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상철아,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는 게 현실이야. 나는 속이 상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우리 둘째 숙모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누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정숙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상철이가 알긴 알아? 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내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나, 나도 누나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가족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숙모한테 연락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아. 나한테는 누나가 소중하지만 그런 방식은 옳지 않잖아.
정숙은 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도 괴로운데 상철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상철이도 그만큼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우리는 그날 저녁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 누나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알지만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숙은 자신이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주장했지만 내 마음속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크게 싸우고 말았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숙 누나는 정말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중에 은미라는 친구가 있다. 키 167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웨이브 머리를 가진 그녀는 정말 예쁘장한 외모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내 주변 남자들조차 한번 그녀를 보면 저 여자 누구야? 너무 예쁘다. 소개 좀 시켜줘 라며 호감을 표시하곤 했다. 은미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먼저 다가와 친해지려 안달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외모만큼 그녀의 사생활은 참 문란했다. 대학 시절에는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한 선배와 사라지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군에 가 있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때는 지 인생즈가 살겠지라는 생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소문도 좋지 않고 그녀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고 살게 됐다. 그러던 몇 년 후 은미가 직장에서 만난 동기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철 좀 들었겠지 싶었다. 놀랍게도 은미가 내가 근처에 산다는 걸 알고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왔다. 많이 보고 싶었어라며 먼저 다가온 그녀는 과거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왕래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게 됐다. 특히 내가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때가 전환점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었는데 은미가 자신의 차로 병원에 몇 번이나 데려다주며 큰 도움을 줬다. 남편이 식당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라 은미가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일까지 챙겨주는 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알고 보니 은미는 결국 지 버릇게 못 준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부남과 바람이 나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언젠가는 끝날 관계였다며 자기 합리화를 늘어놨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한숨만 나왔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미 그녀는 내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친구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은미는 달라질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세상이 열린 것처럼 클럽을 휩쓸고 다니고 남자 소개를 받으면 번개처럼 만나러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겠지. 이해하려 했지만 솔직히 그녀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1년 후에 터졌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로 은미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설마 은미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은미와 남편 사이의 애매한 눈빛 교환, 그녀가 종종 우리 집에 들러도 괜히 어색해하던 모습이 뒤늦게 떠올랐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내 앞에서 웃으며 우정은 영원해라는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 상황에서도 은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결국 그녀가 늘 그랬듯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휘말리게 한 대가가 클 거라는 걸 그녀는 몰랐던 거다. 결국 은미와의 우정은 그날로 끝이 났다. 남편과의 관계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은미 덕분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연상의 남편과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 동네 근처에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남편의 성실함 덕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겉보기에는 꽤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아이를 가진 후부터 부부 사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척이나 소원해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다반사였고 집에 들어오면 온몸에 피곤을 가득 안고 잠들기 바빴죠. 저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옆에서 뻔히 보였으니까요. 중에는 저도 마음이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부부관계를 자연스레 자제하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엔 저도 몸이 힘들고 잠이 더 필요했으니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더 벌려놓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저도 식당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내가 왜 굳이 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가 미안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조차 식탁 위의 식재료처럼 건조하고 일상적인 내용만 오가게 됐어요. 그렇게 부부관계는 우리 둘 사이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리스부부라는 타이틀이 어쩌다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가진 행복한 가족 같지만 우리 사이엔 적막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스스로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저희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통 식당 일을 하는 분들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쉬는 날을 가지는데 우리 남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갔죠. 돈 버는 재미하는 게 이런 걸까요? 힘든 내색 없이 늘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서민갑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노력은 누가 봐도 빛났죠. 가끔 옆 가게 호프집 사장님과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는 걸 제외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밖으로 도는 일도 없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남편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 잔만 하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외박이었죠. 미안했던 건지 혹은 제가 깰까 봐서인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을 깨우며 물었죠. 뭐 했길래 아침에 들어와?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호프집 사장님이랑 술 마시다가 잠깐 눈 붙였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신뢰가 컸던 저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오는 길에 남편 가게로 들르던 중 우연히 호프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오, 미영씨, 아기가 많이 컸네. 그런데 아저씨, 저 섭섭해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을 아침까지 붙잡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웃으며 농담을 던지자 사장님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 손목을 잡고 호프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댁, 안 그래도 신랑이 요즘 좀 이상해.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나랑 있었던 거 아니야. 요즘 너희 신랑 가게에 모델 같은 여자가 자주 드나들더라고. 내가 봐도 끝내주더라.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친 듯 머리가 띵하더군요. 모델 같은 아우라라는 그 말에 번뜩 떠오른 이름이 있었죠. 제 친구 은미. 나중에 알아보니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정하고 신랑 가게에 마감 시간쯤 들러 맥주 한잔 하자며 남편을 찾았대요. 요즘 진짜 힘들어. 외롭기도 하고. 은미가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을 힐끔 쳐다봤대요. 그러더니 슬며시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이더랍니다. 맥주 한 잔만 사줘요. 딱 한 잔만. 진짜 남편이 이런 걸 거절할 스타일인가요? 평소 알고 지내던 제 친구인데다 맥주 한 잔 사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요. 맥주는 이미 냉장고에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레 시작됐죠. 한 잔, 2잔 들어가면서 은미가 슬쩍 물었대요. 정태씨, 요즘 부부관계 안 한다면서요?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지 눈을 살짝 굴리며 웃더랍니다. 문제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배까지 툭툭 두드리며 어색하게 웃었대요. 하하, 이걸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은미가 씩 웃으며 잔을 흔들더니 한술 더 떴답니다. 거짓말. 멀쩡하면 왜 미영이랑 잠자리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야 뭐야? 남편이 머쓱해져서 대답했대요. 그게 애 낳고 나니까 가족 같아서 뭔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죄 짓는 기분도 들고 분위기도 잘 안 살고. 은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을 비우며 말했대요. 그래요? 근데 정태 씨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고 싶긴 하네요. 호호. 남편이 그 말에 깜짝 놀라더니 손사래를 치며 웃었대요. 아유, 은미 씨 농담도 진짜 너무 얄궂게 하시네. 하하. 그렇게 흘러간 대화였는데 이 농담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남편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은미의 웃음 뒤엔 이미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작정한 여자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겠죠. 남편은 은미의 화려한 매력과 사근사근한 태도에 점점 빠져들었고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둘은 6개월간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은미가 힘들다며 부탁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십만 원이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려준 돈이 어느덧 6천만 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머리가 아득해질 정도였죠. 아니, 당신이 대체 뭘 믿고 돈을 그렇게 빌려줬어?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 힘들다고. 그게 다였어. 남편은 그때야 고백하더군요. 은미가 집으로 데리고 가던 그날부터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은미의 접근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고 그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남편은 그녀의 마력에 푹 빠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믿었던 남편과 친구가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에 그저 허탈함만 남더군요. 당장이라도 은미 집으로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뜯어놔야 하나 몇 번이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괜히 일이 커져서 감당 못할 상황이 될까봐 꾹 참았죠. 갓난아기를 두고 이혼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우스갯소리로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평소 저한텐 거들떠도 안 보던 남자가 제 친구에겐 어찌나 열정적이고 잘해줬는지 그것도 자기 돈까지 털어가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랑 끝낼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황급히 조강지처가 제일 소중하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빌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이 끓었지만 당장은 우리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그러면 앞으로도 나랑 살고 싶으면 가게 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 남편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니 바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경제권은 모두 제 손으로 넘어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어요. 아니, 하필 상대가 왜 친구였을까요? 남편이 모르는 여자랑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 텐데요. 제 친구라니 그동안의 추억이며 신뢰며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혼하고 불행하게 살면서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못마땅해서 일부러 회방 놓으려고 그런 걸까? 그러다 얼마 전 은미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을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급했다니요? 급하면 은행을 갔어야지. 친구 남편에게 손을 뻗는 게 어디 정상인가요? 남편이 이제야 정신 차렸다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아요. 호프집 아저씨 말로는 그동안 가게에서 돈 잘 버는 남편한테 들이댔던 여자 손님들이 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도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바람 핀 남자가 또 바람나면 어쩌지? 그리고 신랑이 날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가 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함께 지내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었지만 그에게 나는 더 이상 그저 가족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친구 은미에게는 그렇게 들이댔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 친구에게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 사이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한 배신감과 혼란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와 바람이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용서한다 해도 잊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향기에 취해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릿한 사랑의 기억을 몇 자 써볼까 합니다. 22살이던 여름에 저는 집 근처 대형 슈퍼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이건 일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겨우 몸을 닐 수 있는 방 한 개짜리 오래된 한옥 새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것이 어디냐며 그 나이대에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돈을 모으던 중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타지로 일을 하러 가신 지 한참 되었고 엄마는 남의 집 입주 가정부로 들어간 상태였고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시에 닥친 경제 한파에 절대 울지 않으려 했으며 서로의 힘든 마음을 건드릴 새라 다들 조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명절이 되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돌아서서 눈물을 찍어내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빠가 돈을 벌어보겠다며 시작했던 일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버린 상태였고 아빠는 가족의 고통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힘이 들어서 혼자서 마음을 많이 앓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실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으려고 깊은 저수지에도 간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으시고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시던 아빠가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구나 아빠는 엄마의 핀잔을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활달하고 밖에 나다니기 좋아하고 남들의 이목에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분이셨기에 돈이 없는 궁핍함을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어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에게 퍼붓는 책망은 지치고 지친 아빠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움이 잦아진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입장을 우연히 알고 보니 서로의 그런 아픔을 못 헤아린 것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가족 아닌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그 애와만 대화하고 세상 모두와 단절하고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애의 집에서는 제가 어둡고 우울하다며 어지간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를 은근히 보이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항상 화사하고 정돈된 그 애의 집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가족 구성원들이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한 번씩 그 애의 집에 가서 이리저리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그저 식탁 앞에 앉아서 밥만 깨작대는 저를 다들 힘겨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그 애와 단둘이 있을 때 몹시 싸웠고 몹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세상 밖으로 꺼내려다가 오히려 마음만 자꾸 다치게 하냐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러면 그 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껴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늘 져주고 말없이 지켜봐 주었던 그 애는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도 제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쩔쩔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애가 사라져 버렸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단 사실에 무척 슬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저도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과는 한 번씩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제가 힘든 시절이 있었음을 모르는 남편은 세심하게 저를 보듬어줄 기회가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나면 저는 옛날에 그 애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애가 참 자상했고 순박했고 정이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비교도 해봅니다. 제가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 애와 헤어진 거라며 한 번씩 힘들어하기도 하면서요. 제가 살던 자취방에 자주 와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배전반도 손봐주던 그 애가 지금은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결혼한 사람은 자잘하고 소박하고 인간미 있는 삶은 분명히 선물 받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 번씩 그의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렁뚱땅 모르겠다 해버리고는 더 이상은 언급을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지요. 하지만 사실은 결혼 후에 그 애와 딱 한 번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애가 몰라보게 변한 모습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네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쉽게 어긋나버린 서로의 인연을 아쉬워하는 눈치가 그에게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애는 나중에 혹여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하라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몰라서 옛날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전화에 올까 생각하며 그랬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딸린 저를 그 애는 아직 솔로인 채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더구나 제가 그때 힘든 시기에 서로 감정 싸움이 커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를 혼자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기에 더 애틋했고 아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느라 자신의 결혼이 늦어졌다는 말은 그 애가 하지 않았고 혹여 그렇게 말했다 해도 저는 별로 동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현실을 살아갈 나이니까요. 당시에도 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애와의 사랑의 감정이 자꾸 어긋나버리는 상황에서 서로가 더는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별을 고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처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저의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만났다고 한들 그것으로 낯선 상황을 만들 만큼 저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에 처한 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그 길 위에서 제 힘으로 달려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애와는 간단히 차를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1시간쯤 늦어질 것 같다고 전화를 주어서 그 애와의 대화가 조금은 허락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나마 하늘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애의 명함을 깨끗이 찢어서 버리고 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애한테 무조건 제 마음을 의지하며 고집도 부렸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쳐버린 우리는 아쉬움을 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는 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툴고 기대도 많았던 초보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첫사랑은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되어 있고 우리는 재수학원에서 만나서 사귄 사이입니다. 둘 다 버스 타는 방향도 같고 하다 보니 얼굴이 익어갔고 그러면서 학원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숙해져서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며 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봄에 많은 커피숍에서 음악을 듣고 음악 감상실에서 신청곡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은 굳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다들 갔다는 이유로 막내인 저도 당연히 가야 한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난 형제들의 기가 죽어서 저는 늘 힘이 들어있던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저의 남편은 당시에 공부도 아주 잘했고 재수학원 내에 서울대 준비반에 시험 쳐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기에 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전부 공부로는 아주 탑 레벨이었고 집도 제법 부유했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가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다지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가 보여서
저 스스로 이미 바닥으로 치달아 있던 자존감이 그 이후로는 더 하락해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당시에 제 남친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려 그랬던지 자신은 공부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마음 씀씀이를 제 일로 친다면서 제가 남을 배려하고 남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항상 편안하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에 저희 집은 재개발지구 안에 있어서 낡고 초라한 동네였는데 그것이 저는 늘 주눅이 든 상태였기에 집으로 그를 초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서 만났고 그는 그런 저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오락실에서 데이트했고 만화방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놀 때는 시원하게 열심히 노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면에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옷이나 신발, 화장품 같은 것들이다 보니 때때로 남친과 시내 언저리를 다니며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남친이 같은 재수학원의 여자애를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그 애까지 우리 데이트에 뛰어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제게 어울리는 옷이나 구두를 골라주었고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도 척척 잘 골라주었습니다. 남친과 그 여자애는 서로 어릴 적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재수학원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으며 지금은 둘 다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와 남친의 부모님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사는 것도 대충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남친이 그 여자애가 하는 농담은 무척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한창 인기 있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나온 최수종과 최진실이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자신도 그런 귀여운 커플이 되고 싶다고 여자애가 말하자 제 남친도 맞장구를 치는 통에 저는 은근히 심술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 남친이 귀염상이기도 하고 남친 스스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고 더구나 남친이 자신과 어울리는 여자는 귀여운 여자가 아닐까 하고 늘 말해왔으니까요. 남친과 그 여자애가 서로 잘 맺어져야 하는 건데 제가 끼어서 웃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더 기가 죽어갔습니다. 잘난 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저는 늘 남친과 대화하는 것에서 조심스러웠고 저의 무식함이 들통날까봐 그 여자애와 남친이 대화하는 것에는 끼지도 않은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둘이서 수학이나 영어 참고서를 들고서 이 문제가 어렵더라 같이 풀어보자 하고 심각하게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끼지도 못할 뿐더러 한쪽에 멀뚱히 앉아서 그저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남친은 그 여자애와 같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저와 데이트할 때도 거의 80% 정도는 그 여자애가 함께하는 식으로 그 애를 끼워 넣었습니다. 대화 자체도 제가 알지 못하는 시사와 세상 이치 같은 고난해한 것들의 경우도 있었고 나이차 많은 누나 형에게서 이미 많은 것을 들었던 남친은 대학의 전공 과목 간의 차이점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도 심각하게 의논하고는 했습니다. 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갔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무척 뿌듯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아마도 제가 사라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그들 자신의 입으로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제게 눈치를 주면서 얼른 사라지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남친의 연락을 피했고 학원에서 만나도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남친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저를 따라와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상태로 몇 달이 흘러서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고 저는 4년제 대학은 전기와 후기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싶어 너무 겁이 나던 탓에 시골 2년제 대학에 지원했는데 거기에 붙었기에 등록금을 냈습니다. 아마도 남친과 그 여자애는 둘 다 서울대를 갔겠지 하면서
저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그 김에 더욱 멀어지게 하면 된다 하고는 다른 남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제게 남친이 어찌 알고 거기로 찾아왔고 그간에 연락 못하고 서로 서먹했던 것을 이제는 풀자고 했습니다. 그도 공부하느라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애써 해결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여자애와 그는 같은 학교에 들어갔고 둘은 그저 그때와 다름없이 좋은 친구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와 변함없이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도 않고 계속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후로 그가 저의 집 근처로 와서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다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십 년 부부로 살고 있고요. 20살에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운을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싶어서 주눅 들어있던 20대 초반의 모습을 오롯이 기억하는 그를 평생 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긴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우정에서 사랑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그 과정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더 컸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여자애는 아직도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여자애한테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후로 여러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누군가와 결혼했지만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전문직 여성으로 사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저는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이지만 이젠 별로 주눅 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다 별거 없다 싶어지고 어느 누군들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나이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의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나이가 되었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핑계로 일만 하다 보니 연애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쉬었습니다. 이제 연애를 해야겠다 싶어서 돌아보니 연애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짝을 찾아갔고 주변의 여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코빼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말해서 소개팅도 몇 번 해봤지만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늙어 죽는 게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친구놈이 자기가 운동 동호회를 하는데 눈요기도 할 수 있고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강력 추천하더군요. 사실 전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한평생 운동을 해본 적 없는 저이기 때문에 여자 만나려고 운동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자를 떠나서 운동을 하면 자기 관리에도 좋으니 운동 동호회를 가입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친구놈이 왜 그렇게 강력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몸 좋은 여자를 여러 명 본 날도 제 인생 이날이 처음입니다. 그 사람들과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제 욕망이 끓어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몸 좋은 여자들이 많은 만큼 몸 좋은 남자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리고 몸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초라한 40대일 뿐이었습니다. 눈요기 하는 건 좋지만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1:1 PT를 등록했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금액보다 고가라 망설였지만 미모의 트레이너에게 홀려 저도 모르게 고가의 PT를 무려 30회나 끊게 됐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은 건 물론이고 외모까지 뛰어났습니다. 제 인생 이런 여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자를 볼 때 볼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마냥 마른 몸보다는 살짝 살집이 있어도 볼륨이 넘치는 몸매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건 모든 남성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몸매를 가진 제 트레이너는 마치 게임 속에서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늘 가슴이 깊게 파여서 가슴 절반이 훤히 보이는 브라탑을 입고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자 회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즐기는 듯 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처음 하는 저는 모든 것에 서툴었는데 그녀는 얼굴과 몸매만큼이나 성격도 끝내줬습니다. 제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자세 하나하나 잡아주고 알려주는데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수업을 하면서 제 끓어오르는 욕구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그녀가 모를 수 없었을 텐데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녀의 행동이 더욱 더 저를 짜릿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그녀에게는 비밀이지만 수업을 받은 이후로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도 모두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는 그녀와 저뿐이었죠. 수업을 하면서도 짜릿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터치가 평소보다 더욱 더 야릇하게 느껴진 건 제 기분 탓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야릇한 50분의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가려는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묻더군요. 이게 웬 떡입니까? 약속이 있어도 없다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별다른 약속은 없어서 바로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근처에 맛집을 아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이건 분명 그녀가 저에게 주는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제 몸이 엄청나게 업이 되었습니다. 샤워를 다 하고 탈의실로 나가려고 하던 참인데 갑자기 그녀가 탈의실을 노크하더니 샤워 중에 죄송한데 탈의실 청소를 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샤워실 문은 닫혀 있는 상황이라 사실 탈의실에 들어오는 건 문제될 건 없으니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전 샤워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고 밖에 그녀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샤워도 다 끝난 상황이겠다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아직 청소 중이었고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청소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녀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것 같았으나 이내 웃으면서 샤워 다 하셨냐고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보통의 여자였다면 놀라서 눈을 돌리거나 나갔을 텐데 오히려 저를 쳐다보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와서 회원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확실히 몸에 근육이 잡히고 탄탄해졌다고 제 몸을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꼈고 나를 그윽히 쳐다보면서 나를 뒤에서 안으면서 오늘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저와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던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다니 정말 짜릿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같이 샤워도 하면서 행복하고 짜릿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직은 쓸모있는 놈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날 이후로 암묵적으로 늘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가졌고 수업이 끝나면 사랑을 나누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저를 진지하게 연애나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가벼운 만남이라는 것을 잘 알죠. 하지만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 이 만남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의 선으로 결혼할 여자를 만났습니다. 1:1 PT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여자친구에게는 못된 놈이란 건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살면서 언제 이런 여자와 사랑을 나눌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저도 모르게 제 몸은 늘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계속 저를 찾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즐거운 연애를 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즐겨도 된다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제 은밀하고 짜릿한 저만의 사생활 여자친구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그녀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은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PT로 인해 날마다 행복하고 짜릿한 사랑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멋진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사랑에 빠져 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딸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 남성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이라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제 딸이 유치원생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를 아주 자주 적극적으로 묻기도 했고 남자 양복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컴퓨터로 양복 이미지 사진을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애가 핸드폰을 어쩌다가 소파에 두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하도 울려서 뭔가 급한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대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명을 보니 그이라고 돼 있더군요. 발신인은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였고 제가 받자 당황하며 대충 인사하더니 적당히 말을 둘러대고는 알겠다 하며 끊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끄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이리저리 폰을 만지다가 문자도 보게 됐습니다. 그이라는 발신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아주 많더군요. 게다가 내용도 이미 서로가 한참을 사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화였습니다. 더욱이 남자의 애가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야기, 전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있더군요. 그런 연유로 저는 모든 상황이 퍼즐 맞추듯이 정리가 되면서 딸아이가 요즘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딸의 인생이기에 제가 나서서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 심정에서 어찌 애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남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떻건 제 마음은 딸의 지금 상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더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도 한때는 이혼남과 사귄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전이었고 벌써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지요. 저는 당시에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고 저희 회사의 상사와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된 남자였고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가 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저도 그걸 알고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 애들과 그와 다 같이 휴가로 한 일주일간 산에 캠핑도 가고 여러 도시를 돌며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엄마가 되면 좋겠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고 그럴 때면 그는 아이들을 나무라며 혼을 내주곤 했습니다. 제게 정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전혀 마음이 가벼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건 그와 제가 아무 기약도 없이 비밀스레 연애를 하고 그의 아이들과도 정을 쌓아갈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저의 고향 부모님은 저를 중매시키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그저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신랑감이나 만나려고 치장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거지 하는 정도로 부모님은 저의 직장 생활에는 크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셨고 오로지 결혼을 대사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으니 젊은 딸을 둔 부모들은 다들 그런 마음이었고 대다수의 딸들이 그렇게 시집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사랑이란 감정은 저를 그 시대의 흐름에서 잠시 주춤하게 했나 봅니다. 더구나 그가 회사 상사이다 보니 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정이 들어갔고 아주 섬세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그에게 객지 생활로 지쳐있던 저의 마음은 금방 흡수돼 버렸던 것입니다. 늘 조곤조곤한 말로 이야기하던 사람, 뭔가 제가 업무적인 실수를 해도 자신이 나서서 얼른 해결을 해주고 작은 것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저는 당시에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 후에 첫 직장이었기에 일을 배워나가느라 무척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다정한 선배를 곁에 두고 보니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첫 만남도 아주 자연스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 야유회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방향이 같은 여러 직원들을 그가 자신의 차로 태워주었는데 그때 저도 합승해서 타고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와 단둘이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씨도 좋은 봄날 오후에 그대로 집으로 직행하기가 그렇다며 자신은 곧장 드라이브를 좀 하고 집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던 차라서 머뭇거리며 그를 쳐다보는데 그가 괜찮다면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는 반가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시외의 조용한 오솔길도 걷고 인근에서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호라비로서의 넋두리를 하더니 제게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라는 충고도 했고 자신 같은 처지는 되지 말라며 싱긋 웃더군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회사에서도 친근해져서 때때로 인생 상담 비슷하게 자주 식사하고 드라이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엮어서 생각하지 말자면서 그저 잠깐 연애만 하자더군요. 물론 저도 우리 사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에는 모든 것에서 마음이 힘들던 시절이었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싶었기에 그처럼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단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3년을 몰래 데이트를 했고 그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이 식었다거나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의 인연은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서로 사귀는 동안 다른 상대를 만나지도 않은 채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열심히 사랑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그도 저도 서로 헤어지고 나서 만날 누군가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의 조용한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 하나에만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관했고 그 정도면 나름의 임무 완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고 1년 후에 저는 부모님이 받아온 선자리에 나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몇 달간 연애를 하고 얼마 후에 결혼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이던 제 나이를 의식해서였던지 부모님의 채근이 심했던 이유도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나이 대에는 다들 주부가 되어 있던 친구들을 보면서 그저 시대를 따라가야 하나보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새로 사귄 남자와는 아직은 대면대면한 상태로 결혼식장에 들어갔지요. 그러기에 제 인생에서 소중했던 연애의 감정은 그 앞서서 이혼남이었던 상사와 연애한 3년이 전부가 아닐까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에서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와의 따뜻한 사랑으로 견뎌내며 힘을 낼 수 있었기에 지금 돌아봐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제 딸이 그때의 제 상황과 비슷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이혼남과 어떤 사이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그 옛날에 나름으로 저의 판단을 내렸듯이 딸도 스스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